기생충이 살고 있어요. 30층 회장실에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7년 동안 회장님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이요. 제가 잡아드리죠. 강만호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신 소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딱 3분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누더기를 입은 11살 소녀가 재계의 황제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IQ 180의 천재 소녀. 소녀는 7년 전 쫓겨난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하 15도. 서울 변두리 쪽방촌. 낡은 건물 옥상 위에 덧붙여 만든 방 한 칸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난방은 사흘 전에 끊겼고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소녀 강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는데 그 손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석진의 입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가 낡은 요 위로 번져나갔고 석진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려요.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맥박수를 세던 하늘이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맥박 120, 호흡 얕고 빨라. 산소 포화도 85 이하면 빨리 병원 가야 해. 하늘이는 아버지 핸드폰으로 119에 연락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하늘이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미납금이 800만 원이에요. 먼저 해결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빠 지금 피 토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규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고 입가에 묻은 핏자국은 이미 검붉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 서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죽으면 당신들도 살인자야. 사람 목숨이 돈보다 못해요? 직원이 당황해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종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중복 청구 3건이에요. 4월 7일 수액 처치랑 4월 9일 주사 처치가 같은 코드로 이중 청구됐고 합계도 47만 원 틀렸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1살짜리가 복잡한 의료 청구서를 단번에 읽어내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 여기서 이런 추한 꼴을 다 보네. 오은숙, 태양그룹 강만호 회장의 후처이자 아버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값싼 동정심이라도 주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내 애비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오은숙은 5만 원권 몇 장을 석진의 얼굴 위로 던졌습니다. 지폐가 피 묻은 아버지의 뺨 위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하늘이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하나하나 주워들며 일련 번호를 읽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추적할 거예요. 연속 번호 신건이니까 출처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은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친놈이 미친년을 낳았네. 좋아해봐.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지. 오은숙이 떠나고 병원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온 하늘이는 아버지를 다시 옥탑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석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하늘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말하지 마. 힘 아껴야 해. 아니, 들어. 태양그룹. 내 할아버지를 찾아가라. 강만호. 그분이 내 할아버지야.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치욕, 억울한 누명, 그 모든 것을 혼자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장판 밑에 수첩이 있어. 그게 증거야. 석진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을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태양그룹 다이어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자 첫 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문이 열린다. 하늘이는 다이어리를 넘기며 7년 전의 회계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패턴을 이루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숫자 패턴, 누가 조작했어? 아빠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야. 하늘이는 오은숙이 던지고 간 돈을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지폐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이 가진 거 다 뺏어줄게. 기다려요. 그날 밤부터 하늘이는 아버지의 옛 인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에 남아있던 연락처들, 명함첩에 꽂혀있던 빛바랜 명함들, 그 중에서 비서실장의 연락처를 찾아냈고 태양그룹 본사의 보안 교대 시간까지 알아냈습니다. 3일 후,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11살 소녀가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야, 꼬맹이.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나가. 하늘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만호 회장 손녀, 강한을 왔습니다. 비켜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작은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타오르는 눈빛. 거인의 성 앞에 선 어린 거인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꼬맹이 당장 끌어내. 경비원 서너 명이 하늘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도망치는 대신 로비 중앙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주식 그래프와 분기별 실적 수치가 화면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치 가짜죠? 경비원의 손이 하늘이의 팔을 잡기 직전 멈췄습니다.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4.3%라고 나오는데 실제 공시된 원가율이랑 대조하면 7.2% 괴리가 있어요. 분식회계 의심됩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경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경비원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회장님한테 보고하면 누가 곤란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소동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은퇴 안경, 그리고 왼쪽 손목에 찬 묵직한 시계.
비서실장 한정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실장님, 이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회장님 손녀라고. 한정수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낡은 후드티 때 묻은 운동화, 하지만 그 눈빛. 7년 전 자신에게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젊은 상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강석진 상무님. 한정수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말단 직원이었을 때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분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그를 짐승처럼 몰아세웠지만 석진만은 달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수습이지 질책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인의 딸이 누더기를 입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비켜봐요. 그리고 하늘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강석진 상무님 딸이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하늘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VIP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야. 30층 회장실까지 갈 수 있어. 단 조심해. 사모님 눈에 띄면 안 돼.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한테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분이었어. 이건 그때 빚을 갚는 거야. 하늘이는 카드를 꼭 쥐고 VIP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티 드레스는 파리에서 공수한 거예요. 오은숙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화물용 리프트 쪽으로 뛰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리프트 안으로 몸을 숨긴 하늘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은숙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휴! 하늘이는 화물 리프트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17초. 하늘이는 카메라의 회전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한 대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17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군인처럼 기어가며 카메라의 시야를 피했습니다. 10m, 20m, 30m.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 너머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핏줄이 살아있다고? 네, 회장님. 로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핏줄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는 그놈이 아니야. 하늘이는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서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구의 노인.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강만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지팡이가 하늘이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팡이가 하늘이의 머리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신의 지팡이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11살짜리 아이가. 회장님은 숫자로 세상을 보신다면서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아들이 버려지는 숫자는 못 보셨어요? 7년 동안 쪽방촌에서 피토하며 죽어가는 숫자는 왜 안 보이셨냐고요? 강만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대단한 배짱이군. 강만호가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 핏줄인지는 알겠다. 석진이 어렸을 때 꼭 저랬어. 내 앞에서 눈 한 번 안 피하더군. 하늘이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믿으실래요? 뭐라고?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하는데? 회장님은 도둑에게 속고 계시니까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어? 강만호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자 하늘이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너 아주 맹랑하구나. 좋다. 어디 저 금고를 열어보거라. 그럼 믿어주지. 강민호는 서재 한쪽 벽면에 박혀 있는 거대한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약 저 금고를 시간 안에 못 열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열면 딱 10분만 제 아빠 얘기 들어주세요. 강만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사 기술로 만든 금고를 11살짜리가 열겠다고요? 좋아. 강만호가 의자에 깊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밌군. 해봐라. 하늘이는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대는 순간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 시간은 3분이다. 그 안에 못 열면 넌 여기서 못 나간다. 하늘이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3분, 180초. 그 안에 7년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70년 인생 동안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금융계 거물들. 그들 모두가 이 서재에 들어서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더기를 걸친 11살짜리 소녀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나사 기술로 만든 거다. 강만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8자리 숫자 조합의 지문 인식, 홍채 인식까지 3중 보안이야. 세계에서 5대밖에 없는 특수 금고인데 11살 꼬맹이가 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 놓인 사진들, 트로피들, 그리고 액자에 담긴 오래된 기억들. 하늘이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금고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아이가 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훈장 날짜가 1989년 5월 23일이에요. 하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 아빠 생일이 5월 23일이니까 생일날 받은 상이네요. 강만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까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손가락 움직이고 계세요. 뭐? 오른손 검지요. 긴장하거나 뭔가 숨길 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런 습관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꼭 귀를 만지세요. 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70년 동안 자신의 습관을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조차도 가장 가까운 비서조차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가 단번에 읽어낸 것입니다. 어린 게 사람 속을 읽네. 강만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황함을 숨기려 애썼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이는 서재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아빠를 쫓아내시던 날 밤이요. 뭐? 할아버지, 그날 새벽까지 이 서재 불을 안 끄셨대요. 비서실장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본사 건물에서 30층 불만 유일하게 켜져 있었다고요. 강만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쫓은 후 차마 잠들 수 없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밤의 비밀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셨죠? 하늘이의 물음에 강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절대로 우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비서실장 아저씨는 그날 새벽에 휴지통에서 젖은 손수건을 봤대요. 침묵이 서재를 감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부산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오은숙이 복도에서 비서에게 다급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금고 열면 우리 다 끝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경찰이든 뭐든 불러. 하지만 사모님, 회장님이 직접 허락하신 거라. 그러니까 빨리 막으라고.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만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뭘? 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할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강만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양그룹 계열사들의 분기별 재무제표, 무려 47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들의 바다였습니다. 이거 다 외워봐라. 강만호가 서류를 하늘이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분 줄게. 1분 안에 다 외우면 금고 앞에 서는 거 허락하마. 주변의 비서들이 술렁거렸습니다. 47페이지의 재무제표를 1분 만에 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하루는 걸려야 파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스캐너가 문서를 읽어드리듯 숫자들이 그녀의 눈을 통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30초, 40초, 50초, 됐어요. 하늘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만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풍은 그럼 23페이지 네 번째 항목이 뭐냐? 태양건설 3분기 원자재 매입비 847억 3,200만 원이요. 강만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럼 47페이지 세 번째 항목은 태양물산 해외법인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23억 7,800만 원이요. 참고로 이건 이상해요. 2분기엔 플러스 15억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누가 빼돌린 것 같아요. 서재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만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말한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읽고 이상 징후까지 짚어낸 것입니다. IQ 180이라더니 소문이 틀리지 않았군. 강만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좋다. 금고 앞에 서는 건 허락하마. 그는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딱 3분이다. 180초. 그 안에 못 열면 넌 여기서 못 나간다. 경찰에 넘기든 소년원에 보내든 내 맘이야. 하늘이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팔자리 숫자를 맞춰야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1억까지. 단 3분 안에 정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랑은 거꾸로 흐를 때 진심이 보인다. 아버지가 열에 들떠 잠꼬대처럼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내야 했습니다. 강만호가 손목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작이다. 180초. 하늘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숫자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자리, 1억까지의 경우의 수.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거꾸로 흐를 때 진심이 보인다. 아버지가 고열에 시달리며 내뱉었던 잠꼬대 같은 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고 앞에 서니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서재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아버지의 어린 시절 훈장,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달력. 4월 16일에 검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일이 4월 16일이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생일은 5월 23일. 하늘이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0416, 0523, 합치면 04160523. 이건가? 하늘이가 숫자판에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0, 4, 1, 6, 0, 5, 2, 3을 눌렀습니다. 삐익. 차가운 경고음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실패를 알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강만호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 번 더 틀리면 금고가 완전히 잠겨. 그럼 나도 못 열어. 하늘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 틀리면 끝이었습니다. 남은 기회는 단 2번. 시간은 1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웠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뻔한 암호를 쓸 리가 없어.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거꾸로 흐를 때 진심이 보인다. 거꾸로. 하늘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 동안 재계의 황제로 군림해온 노인. 그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척하면서 이기시고 물러나는 척하면서 전진하시고 모든 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강만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도 뒤집으셨구나. 하늘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04160523을 통째로 뒤집으면 손가락이 허공에서 숫자를 그렸습니다. 32505160. 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60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숫자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3.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아버지. 병원에서 외면당하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 7년 동안 옥상방에서 버텨온 세월. 얼어붙은 밤, 굶주린 아침, 그 모든 시간들이 손끝에 실렸습니다. 0. 할머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흐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 아빠 거의 다 왔어요. 4.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0.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쾅!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오은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하늘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에 정신병자예요. 오은숙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쪽방촌에서 굶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라고요. 헛소리만 하잖아요. 회장님, 이런 미친의 말을 왜 들으세요? 하늘이는 팔을 빼려고 버둥거렸지만 오은숙의 손아귀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길게 기른 손톱이 하늘이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락한 내기예요. 놓으라고요. 닥쳐. 내까짓게 내기를 해? 거지 같은 것이. 오은숙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금고에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숫자판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 치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만호였습니다. 뭐라고요? 오은숙이 당황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허락한 내기야. 손 치워. 강만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70년 동안 재계를 호령해온 제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은숙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풀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금고 앞으로 달려가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0. 서재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은숙의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묵직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르르릉.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될 것 같은 금속 문이 틈을 벌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짤그랑. 강만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금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강만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거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오은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하늘이는 천천히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7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방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이가 처음 본 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켤레, 그리고 피 묻은 편지 한 장.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 7년 동안 할아버지가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아닌 부드러운 천이 닿았습니다. 꺼내어 빛 아래로 가져오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켤레. 손바닥보다 작은 하얀 신발이었습니다.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신발 안쪽에 수놓아진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석진아,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쪽 귀퉁이에는 검붉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동안 내내 손이 떨렸던 것처럼 하늘이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재가 고요해졌습니다. 100억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쓴 날 저는 아버지께 변명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실망과 분노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숫자들이 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강만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부디 제 딸 하늘이만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석진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서재에는 하늘이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하늘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쫓겨나던 날 밤에 쓴 편지였습니다. 피 묻은 자국은 아마도 그날 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던 흔적일 것입니다. 더 있어요. 하늘이가 금고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유품함 밑바닥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2017년 태양그룹 특별회계 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장부를 펼치는 순간 오은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하늘이의 눈이 빠르게 장부를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추듯 눈앞에서 재배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빠 서명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강석진이라고 쓸 때 진짜 마지막 획을 위로 올려요. 그런데 이 서명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건 위조된 장부예요. 아빠가 횡령한 게 아니라 누군가 아빠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오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예요. 저 애가 어디서 가져온 가짜라고요. 오은숙이 장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재빠르게 장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손 떼면 증거인멸이에요. 하늘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돌아가고 있죠? 사모님이 이 장부를 뺏으려 했다는 것 다 녹화되고 있을 거예요. 오은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재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한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정수가 장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의 종이 재질과 잉크는 7년 전 저희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합니다. 당시 특수 제작한 보안 용지라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서재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은숙, 강만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입 닥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회장님, 저는 내 눈에 띄면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 오은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재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가 이제는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금고 안쪽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금고 벽면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다 석진아. 하늘이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신 거죠? 강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참아 버리지 못했어. 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거야. 혹시나 석진이가 진짜 억울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증거를 없애지 못하고 여기에 봉인해뒀어. 그의 몸이 앞으로 무너지듯 숙여졌습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70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던 거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강만호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의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무너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숫자는 틀릴 수 있어도 사람은 안 틀린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원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만호의 어깨가 더욱 크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석진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잘못했다. 서재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7년 만에 터져나온 아버지의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를 끌어낸 것은 황금도 권력도 아닌 11살 소녀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저 여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야 해. 구석에 웅크린 오은숙을 향해 하늘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재 구석에 웅크린 오은숙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오은숙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인자한 후처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서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오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장부 조작했고 석진이한테 누명 씌웠어. 그게 뭐? 오은숙이 히스테리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그녀가 강만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지킨 게 누구 탓이야? 내가 조금만 꾸며도 홀랑 속아 넘어간 게 누군데. 70년을 살았으면서 자기 아들이 그런 짓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잖아. 강만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오은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오은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증거 없어. 그 장부 7년이나 됐는데 누가 믿겠어? 종이 재질이요. 잉크가 어쩌고요. 그런 거 다 변호사 붙이면 뒤집을 수 있어. 당신 돈이면 나도 최고 변호사 쓸 수 있다고. 오은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직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해. 내가 알고 있는 당신 비자금 문제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도 끝이야. 그때 하늘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고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품고 왔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도 증거 안 되나요? 하늘이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잡음 사이로 오은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 장부 조작했고
석진이한테 누명 씌웠어. 그게 뭐? 내 애비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미친놈이 미친년을 낳았네. 좋아해봐.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지. 오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못 써. 병원 로비 CCTV도 있어요. 하늘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사람 얼굴에 돈 던지는 장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오은숙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하늘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CH-7842-9156-3847 이거 당신 남동생 오재호 씨 스위스 계좌번호예요. 오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빠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7년 전에 이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계좌에서 7년 동안 빠져나간 돈이 230억이에요. 하늘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당신 남동생이 세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어요. 아빠를 범인으로 만든 건 그 횡령을 숨기려고 한 거였죠? 서재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강만호의 포효였습니다.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쾅! 강만호가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책상에 금이 갔습니다. 내 아들까지 죽이려 한 게 너였냐? 그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것처럼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오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명이 다해서 죽은 거야. 나랑 상관없어. 거짓말 마라. 강만호가 다시 한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민정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기 약에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나한테 했어. 그런데 난 그걸 무시했어. 설마 했지. 설마 네가. 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시집 온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 그렇지? 오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경찰 배지를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하늘 양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은숙 씨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무고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보라고? 이해가? 그녀가 하늘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늘이는 담담한 얼굴로 오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그룹 오기 전에 경찰서에 먼저 들렀어요. 아빠 다이어리에 적힌 증거들 복사해서 제출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라고 했죠. 오은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1살짜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형사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재호 씨가 1시간 전에 자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나의 짓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오은숙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배신자,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돈도 얼마나 줬는데,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수갑이 오은숙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끼어있던 그 손목에 화려한 모피 코트가 벗겨지고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보다 훨씬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은숙이 강만호에게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은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끌어내. 강만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경찰들이 오은숙을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화장이 번지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오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가 7년 동안 흘린 피눈물 값이요. 오은숙이 멈칫했습니다. 감옥에서 천천히 갚으세요. 아주 천천히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11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 어떤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은숙이 벌컥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두고 봐, 이년아. 나 나오면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두고 보라고. 그녀의 악다구니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은숙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오은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를 짓누르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정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강석진 전무님이 위독하시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하늘이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하늘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하늘이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때 거칠고 큰 손이 하늘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만호였습니다. 정신 차려. 강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녀를 붙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녀의 몸을 부축하는 손이었습니다. 내 아들, 아직 안 죽었어.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강만호가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당장 헬기 준비해. 서울대병원장한테 전화 돌려.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 다 불러 모아. 네, 회장님. 한정수가 뛰어나갔습니다. 강만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세대를 꺼내 동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강만호. 지금 당장 의료 헬기 출동시켜. 위치는 서울 변두리 쪽방촌이야. 뭐? 그런데 헬기가 착륙할 수 있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못하겠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짐 싸.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 나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수술팀 최고로 꾸려놔. 돈은 얼마든 쓴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어. 내 아들 살려라. 70년 동안 재계를 호령해온 거인의 화력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졌고 목소리는 서재 전체를 울렸습니다. 30분 후 태양그룹 전용 헬기가 쪽방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헬기가 하강하는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빨래줄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이 펄럭거렸고 골목에 쌓인 먼지가 회오리쳐 올라갔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래. 재벌집 헬기. 저 옥상 방에 살던 애 아버지 데리러 온 거래.
이웃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병원비를 구걸하던 아이가 재벌가의 헬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헬기에서 뛰어내린 응급구조대원들과 함께 옥상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 석진이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산소 포화도 78, 응급 이송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석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쪽방촌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옥상 방, 추위에 떨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발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왔어요. 하늘이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안 죽어도 돼요. 오은숙 그 여자 감옥 갔어요. 아빠 누명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눈 떠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석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아,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하늘이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 성공했구나. 우리 딸. 석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아빠, 눈 떠요. 아빠. 하늘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입가에 남은 미소만이 딸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헬기가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석진은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예상 시간 12시간입니다. 가족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의 말에 하늘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12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강만호가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VIP 병실의 안락한 소파가 아닌 플라스틱 의자의 딱딱한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회장님, 안에서 쉬시죠. VIP실 준비해뒀습니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수술받는데 내가 편히 쉬겠냐. 그 한마디에 한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늘이는 강만호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강만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그 아이 눈을 봤어야 했는데 숫자만 보고 서류만 보고 정작 내 아들의 눈은 보지 않았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을 내가 찔렀구나.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인 거야. 하늘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재계의 황제,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 누구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거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양복깃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강만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는 살 거예요.
아빠는 강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 안 할 거예요. 강만호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의 손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늘이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래. 그 애는 강해. 나보다 훨씬.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쪽방촌에서 아들 구출, 7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누명 등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4시 강만호가 잠시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7년 전 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만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나면 그때 다 말하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긴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아빠가 살았어. 하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아. 강만호가 달려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1살 아이의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이 아이 좀 봐라. 의료진이 달려와 하늘이를 살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 수액 처치가 필요합니다. 강만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굶주리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부터 살려라. 강만호는 고함쳤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손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빠를 살렸다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금빛 물결을 그렸습니다. 석진은 그 빛에 눈이 부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옥상방의 얼룩진 천장도 곰팡이 핀 벽지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석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석진은 그 손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석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꿈인가? 그 작은 소리에 강만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졸음에 취해 있던 눈이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석진아. 강만호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제발 깨어나라고 기도했는데. 깨어났어. 강만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석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을 쫓아내던 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던 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절함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석진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강만호는 아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석진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베개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내가 늦었다. 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70세 노인이 아들의 환자복 소매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계의 황제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거인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너를 안 보고 싶었던 날이 없었어. 강만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랐어. 나를 원망하는 눈빛, 억울하다고 외치던 목소리. 그게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난 찾아가지 못했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웠어.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 강만호가 아들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제발. 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석진아,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석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속으신 거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아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강만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눈물 속에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며칠간의 수액 치료로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침대로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깨어났어요. 진짜 깨어났어요. 석진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딸의 몸이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늘이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석진은 한 손으로 딸을 안고 다른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셋이서 밥 먹어요. 그 한마디에 강만호와 석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태양그룹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그룹 강만호 회장의 후처 오은숙 씨가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오 씨는 7년 전 강 회장의 아들 강석진 전 상무에게 100억 횡령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구치소로 들어가는 오은숙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는 사라지고 남루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편 오은숙 씨의 아들 강민준 씨는 어머니 면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석진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안 갑니다. 어머니가 한 일에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친 채 사라졌습니다. 제 어미를 외면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쓸쓸하게 비쳤습니다. 한 달 후 석진이 퇴원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석진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무님 환영합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석진은 담담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 이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속은 것이었으니까요. 전무님,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7년 전 석진을 내쫓을 때 앞장섰던 임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묻겠습니다. 미래만 보죠. 그 한마디에 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석진과 하늘이는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옥상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얼룩진 벽지, 곰팡이 핀 천장, 그리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틈. 7년 동안 부녀가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와도 돼. 두 사람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깨진 그릇들, 추위를 막으려 창문에 붙였던 신문지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늘이가 낡은 담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가져갈래요. 그건 왜? 아빠가 항상 저한테 덮어주던 거잖아요. 자기는 추우면서 저한테만 덮어줬잖아요. 석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져가자. 일주일 후 세 가족이 산소를 찾았습니다. 강만호, 석진, 하늘이. 세 사람이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강민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진의 어머니이자 하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석진이도 데리고 왔소. 석진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하늘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처음 뵈러 왔어요. 저 강하늘이에요. 아빠 딸이요. 봄바람이 산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강민정이 대답하는 것처럼 벚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강만호가 아들과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야 다 모였소. 늦어서 미안하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서재에 바둑알 놓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검은 돌과 흰 돌이 바둑판 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70년 인생 동안 수많은 승부를 겨뤄온 노련한 거인이, 다른 한쪽에는 1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강만호가 바둑판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바둑판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거기 두시면 저는 여기 맞고 할아버지는 여기 이을 거고, 그럼 저는 여기 끊어서 할아버지 집 새 집을 잡을 수 있어요. 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두면 다섯수 앞에서 자신의 돌이 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강만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돌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이가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10수, 20수가 지나고 마침내 강만호가 바둑알을 내려놓았습니다. 졌다. 평생 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살 손녀에게 바둑에서 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 나보다 수가 깊어. 강만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한 판 더 해요.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할아버지가 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거든. 하늘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재계의 황제가 체면을 챙기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만호는 매일 저녁 하늘이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둑이 끝나면 경영 수치를 가르쳤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법, 사람을 보는 법.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혜를 손녀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 손녀 바보가 됐어. 비서실장 한정수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만호는 이제 하늘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만호는 직접 운전기사를 시켜 학교로 향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차 뭐야? 롤스로이스잖아. 진짜 부자다. 강만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양복, 위험 있는 걸음걸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지? 강만호가 묻자 한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운동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하늘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거지였잖아. 갑자기 부자인 척하지 마. 니네 아빠 감옥 갔다며? 창피하지도 않아? 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 전에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감옥 안 갔어. 누명 벗고 복직하셨거든.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원래 나야. 차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달라진 거야.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강만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우리 손녀 괴롭히면 가만 안 둬. 강만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계의 황제가 내뿜는 위험에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었어. 강만호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롤스로이스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쟤 진짜 재벌 손녀였어? 대박. 우리 큰일 났다. 태양그룹도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전무로 복귀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입은 양복은 예전보다 조금 헐렁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은숙이 7년 동안 키워온 파벌이 내부에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진이 돌아왔다고 우리가 물러나야 해? 회장님도 언제까지 살겠어? 우리 기회를 노리자고. 이사회 회의실에서 음험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석진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사람을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대형 투자건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글로벌텍에 500억을 투자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 투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글로벌텍의 성장률을 보십시오. 오은숙 파벌의 이사가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손녀딸이 왜 이사회의에?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강만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불렀어. 앉아라, 하늘아. 하늘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화면의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회사 주가 그래프랑 실적이 안 맞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늘이에게 쏠렸습니다. 매출은 3년 연속 20%씩 성장하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실제 현금 유입은 거의 없어요. 매출 대부분이 외상이라는 뜻인데 이건 매출을 부풀린 거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가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재고자산 회전율도 이상해요. 재고는 쌓이는데 매출은 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3개월 후에 터질 거예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린애가 무슨. 오은숙 파벌의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강만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투자 보류. 회장님, 내 손녀 말이 틀린 적이 없어. 조사단 보내서 다시 확인해. 결국 투자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글로벌텍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늘이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강만호는 매일 저녁 가족 식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만호, 석진, 하늘이. 사내 진미가 가득한 식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더 드세요. 하늘이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할아버지의 밥공기에 올려주었습니다. 강만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우리 손녀가 제일 효녀야. 아빠도 더 드세요. 아직 많이 마르셨잖아요. 석진이 웃으며 딸이 주는 반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꿈꿔왔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한 달 후 오은숙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오은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 전액 몰수를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 15년이라고?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만호, 두고 봐. 나 나가면 끝이야.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위들이 달려들어 오은숙을 제압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의 악다구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은숙의 광기 어린 눈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석진과 하늘이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늘 장학재단. 쪽방촌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설립식 날 첫 장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하늘 언니처럼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호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태양그룹의 미래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내 후계자는 아들 석진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강만호가 손을 뻗어 하늘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 후계자는 손녀 강하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늘 양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하늘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그 어떤 어른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 아직 숙제도 못 끝냈는데요. 회견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만호도 석진도 기자들도 웃었습니다. 11살 소녀의 솔직한 한마디가 무거운 분위기를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강만호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숙제는 천천히 해도 돼. 할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 태양그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프레임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하늘이의 12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랫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12개의 촛불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후,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생강차를 끓여주던 이웃 할머니, 병원에서 밤새 하늘이를 돌봐주던 간호사, 엘리베이터 카드를 건네주었던 비서실장 한정수. 1년 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은인들이었습니다. 이 할멈이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크는 걸 보다니. 이웃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생강차 안 끓여주셨으면 우리 아빠 못 버텼을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1년 전의 추운 밤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절망에 찌들었던 눈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석진이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나 무거워졌어요. 무거워도 돼. 아빠가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어. 석진이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전 오늘 넌 나를 살리러 떠났지. 하늘이가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가 살았으니까 저도 산 거예요. 벚꽃잎이 부녀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의 눈처럼 분홍빛 꽃비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강만호는 혼자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에 서 있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하늘이가 열었던 그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틀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만호가 새로운 암호를 눌렀습니다. 1205만 523. 하늘이의 생일 12월 5일과 석진이의 생일 5월 23일을 합친 숫자였습니다. 거꾸로 뒤집을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의 숫자였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피 묻은 편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 강만호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저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바둑 가르쳐 줄 때 제일 행복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손녀 하늘 올림. 강만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받아본 어떤 계약서보다, 어떤 훈장보다 값진 편지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하늘이. 강만호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태양그룹 본사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강만호, 석진, 하늘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석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태양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양그룹을 세우실 때 숫자로 제국을 쌓으셨습니다.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 그 숫자들이 태양그룹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석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세우겠습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숫자를 세웠다면 저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경영, 사람을 키우는 경영. 그것이 태양그룹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박수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다 잴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처럼 숫자를 볼 줄 알지만 아빠처럼 사람을 보는 눈도 키울 거예요. 강만호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늘이가 아침에 달아준 카네이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꽃보다 네가 더 예쁘다, 우리 강하늘. 강만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거친 세월을 보낸 노인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여름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늘이 기념도서관. 1년 전 석진과 하늘이가 살던 옥상 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낡은 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에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벽면에는 하늘이가 직접 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개관식 날 하늘이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쪽방촌 아이들이 우르르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새 책 냄새가 가득한 서가 사이를 누비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더기를 입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나 같은 애가 나올 거야. 하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애가 나올 수도 있어. 석진이 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만호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 빛이 도서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붉고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만호가 아들과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석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고맙다 하느라.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평생 후회 속에서 죽었을 거야. 저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태양이었습니다.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다시 피어날 태양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실을 마주할 가장 용기 있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오해와 상처가 있어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끈이라는 것.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